검찰이 이재명 잡을 키맨으로 보는 유동규, 그의 증언으로 이재명 측근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유동규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유동규 차량이 트럭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 일어난 사고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마치 청부살인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썼고 여기에 편승한 정치인의 음모론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게 언론 현실입니다. 검찰은 이런 언론들 놔두고 뉴스타파 때려잡기에 몰두합니다. 평생 탐사보도 영역을 개척해온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게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의 특수부 검사 출신, 자신이 형이라고 부르는 검사 선배를 안치겠답니다. 짚어봐야 할 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국가보안 시스템이 김 여사 때문에 붕괴돼 버린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대부분 언론들은 취재윤리라는 핑곗거리 하나에 매달려 윤석열 정권과 침묵의 담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범이라는 평가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항변할 명분이 있는지 오늘 끝판 토론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죠. 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요즘 바쁘십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정석 검사 탄핵을 이끌어낸 특종의 주인공,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내용 언론입니다. 주제가 언론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거. 아우, 진짜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셔야죠. 예, 예.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좋게 사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명품백과 관련된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이 사안이 불거지고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은 두 가지 다 익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도에는 코멘트를 안 한다. 또 물품이 반환 창고에 있다. 평가부터 해보죠. 이런 입장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매체라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영상이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박할 수조차 없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300만 원이 되는 파우치를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면서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부분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받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국민적인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거 정말 대통령 그러면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뭘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그런 별도의 창고가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소상하게 밝히십시오. 제가 어제 되게 법조 경력이 많으신 분들과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건이 대단히 이슈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은 보수에 가까우신 분들이십니다. 기소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부분은 수사의 공백으로 둘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제 주변에도 제 의견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게 팩트입니다. 네. 신인규 위원장 지금 현실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법조인이잖아요. 법률가잖아요. 네. 기소될 것이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우선 그 언론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메이저 언론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권력자한테 질문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좀 언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이것이 뭐 메이저 언론, 뭐 마이너 언론 내지는 뭐 유튜브니까 답 안 한다. 이런 식의 변명은 너무나도 참 궁색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그 언론관에 대해서 좀 주류 의식이 강하게 내재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물건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창고에 있든 집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그 받았다라는 그 행위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이제 검사로 지냈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직전 직책에서는 검찰총장의 배우자까지 지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명품의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취약하고 날름날름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는 저것이 뭐 뇌물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식으로 실정법 위반으로까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양평땅부터 시작된 국정 개입 의혹, 권력의 사유화 지금 이런 것들까지도 의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하나 떳떳하면 저는 밝히고 또 수사에 요청이 오면 수사 받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 대통령실 여기서 무시한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이너 언론 그리고 또 유튜브도 하잖아요. 뉴스버스가.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시고 언론 보도 행태가 지금 어떤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고 지목됐던 것이 저희 뉴스버스였습니다. 아, 예. 맞다. 어떤 네. 사안이었죠? 그때는 고발 사주 보도가 나왔을 때 그거 특정한 매체잖아요. 예, 네. 메이저 언론에 제보를 하지 마이너 언론에 제보를 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메이저나 마이너나 상관없이 이제는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언론사에서 보도한다고 작은 기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큰 곳에서 보도한다고 또 큰 기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 유튜브 언론, 그러니까 유튜브 환경에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두가 언론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건데 이 대통령실의 어떤 인식 자체는 굉장히 구시대적이다.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기사 얼마나 나왔는지 그 보도가 된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 예. 한동훈 장관의 발언 그리고 누군가 페이스북에 쓴 발언 것에 이제 얹어서 이 기사를 쓸 뿐이지 이 팩트를 다루는 언론 기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 네. 네. 대통령 뭐 부산 어디 시장 가서 젓가락질 한 거 가지고 뭐 귀여운 젓가락질 뭐 이렇게 네. 보도하는 언론인데 네. 젓가락질만도 못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방심위가 얼마 전에 JTBC 보도 나오고 JTBC 보도는 비교적 초기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직후에 긴급심의 안건을 올린다 이런 세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이후 후속 보도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이 JTBC에 대한 긴급 심의보다도 예. 저는 최근에 이 대통령실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건이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인용한 내용들만 가지고 이제 인용 보도한 곳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인용 보도를 할 경우에는 너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JTBC 뭐 긴급 심의설도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유튜브 언론, 뭐 대한 언론 이런 곳에 기사를 좀 받아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기성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아닌가. 예. 본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말씀만 아까 그 한동훈 장관의 영상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샴푸까지 알고 또 그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뭐 초밥 얘기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민주당의 기사만을 본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네. 정치에 관심 있으면 두루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물며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예. 정보 보고라도 받고 저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없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본인의 무능함을 또 자백한다고 보고 이제는 핑계치 못할 것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이제는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그 논설위원들이나 그 주필들이 결국에는 평가까지 내리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중동에서도 그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핑계는 아마 다음 주에는 못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칼럼을 함께 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보죠.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부터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신문에 네. 실린 거죠. 제가 주요 대목 지금 확대해 놓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 외빈 만찬에까지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대기업 총수는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었다. 경호와 의전 절차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오로지 김 여사 때문이었다. 이게 양상훈 주필의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보도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맞습니다.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어제 이 칼럼을 보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보통의 공직자 내지는 공직자 부인에게 있어야 될 건 책임, 없어야 될 건 자유인데 김건희 여사는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자유만 갖고 있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음.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공백들, 물음표들, 네. 김건희란 키워드로 관통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개연성이 높구나라고 보수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시발점이 됐던 보도는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일단 그래서 보수 언론이 정권과 얼마나 거리를 두는지가 하나의 또 바로미터처럼 척도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심지어 오늘 동아일보 칼럼 중에서는 대기자 타이틀을 다신 기자님이 사저로 나와 살라고까지 권유를 하더라고요. 예, 해당 칼럼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네. 이기홍 대기자의 네. 칼럼이죠. 네. 아예 칼럼 제목이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선언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건희라는 사실상 절반의 정치인과 절반의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 앞에 주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수가 이 상황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진영보다 엄중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총선 임박했는데 국정운영, 국정쇄신 없고 혁신이란 건 거리만 멀어지는데 거기에 정말 민심 위반에 불을 끼는 거, 기름을 얻는 거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이거든요. 그거를 보수 언론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칼럼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주요 대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신 대로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리스크 세 글자를 빼도 통하는 내용 같아요. 네. 가짜 뉴스거나 AI 딥페이크 영상이겠거니 했다. 그 몰카 동영상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백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몰카 공작의 저열함과 비도덕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기용 대기자는 취재윤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함정 몰카라 해서 김 여사 행동의 비도덕성이 감면되지 않는다.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목이 저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관절을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이번 파문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며 한 표 한 표 벽돌을 쌓듯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겼다. 네. 보수 유권자들을 향한 얘기 같고요. 진심 어린 사과와 근신의 자세, 배우자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안전장치 마련 없이는 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이 관절을 떠나라는 대목이 조선시대 사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중전이 잘못하면 폐위시켜가지고 사저로 내보냈잖아요. 왕궁을 떠나게 하는. 예. 네.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군부 하나회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요즘 검찰하는 행태를 보면은 특수부 검찰 하나회가 떠오릅니다. 그 하나회 고문은 박영수 특검 구속돼 있죠. 그리고 하나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하나회 총무는 한동훈 장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요즘에 발언을 들어보면은 일국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내지는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저는 매우 참 국가적 불행이고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을 국민들이 저는 따져 묻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 두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의 그 특수관계를 수사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라는 법리까지 적용해서 이 권력남용,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매섭게 처벌했던 추상 같은 분이거든요. 예. 그럼 제가 비교를 해보죠. 최순실 씨는 가족도 아닙니다. 그냥 지인 중에 가까운 지인인데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거든요. 예. 누가 더 경제공동체에 가까운지가 하나 떠오르는 의문이고 최순실 씨도 물론 평창이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그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였는데 김건희 여사도 좀 양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을 해가지고 그게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고 탄핵까지 몰렸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겁니다. 그 명품 가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은 150명만 갈 수 있는 대통령 취임 만찬이라고 하는 그 공무 네.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건 공적인 일인데 대통령 취임 만찬장에 그 최재형 목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조사를 해서 밝혀졌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가 많이 추천을 했다라든지 개입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권력을 사적으로 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말하는 뭐 함정 추진이 이런 것도 소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초반에도 용산 옮기면서 뭐 코바나에다가 수의 계약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양평에 대한 그 공흥지구인가요? 거기 수사하는 경찰들을 취임식에 초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원모 그 비서관의 배우자를 전용기에 탑승시킨다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는 징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이것은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라고 해가지고 국정농단 개입의 시작을 알렸다면은 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그리고 예. 범법행위다. 저렇게 봅니다. 만찬과 관련된 부분 그 최재형 목사 네. 영상을 찍은 분이 카톡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서 부탁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초청 공문이 왔다.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 뭐 권력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공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네.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 공적인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1이라도 개입을 했다라면은 그거는 100을 개입했든 1을 개입했든 개입의 행위 자체가 권력에 사유한 것이고 이것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와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민원이 들어가거나 뭔가 청탁성 대가가 지금 들어간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비단 그것이 최재형 목사 하나라고만 믿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최재형 목사가 그 다수 중에 한 명만 걸렸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국정 운영의 개입, 대통령이 아닌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둘러싼 사인들이 지금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전행을 하는 것은 예. 매우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서 처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경제공동체라든지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이미 기준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것이 본인에게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장 변호사. 일단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요. 이거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면은 너무 명백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알았으면 배우자가 이렇게 고가에 1회 100만 원이 넘는 300만 원인 건 너무 명백하니까요. 그 부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인가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짚어주신 대로 뇌물이란 게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본인이 언급하잖아요. 뭐 내가 뭐 내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뭐 대통령이 돼 보니까 이러저러한 뭐 경험들이 생기더라, 이런 느낌이 들더라, 마치 국정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자 지위에 있다는 건 굉장히 대통령과 붙어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지어 최근에는 이 정치적 공동체 이런 표현을 야당 인사 수사에서 검찰이 써서 네.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이거는 이해관계가 맞물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념상 동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소장에 넣고 있는 검찰인데 경제 공동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분은요. 예. 그 이익을 어떻게 향유했는지, 권력을 어떻게 사유화해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균열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법률적인 당연합니다. 걸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요. 지금 이 부분은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는데 저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설명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부분은 이런 법리 해석이 맞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방치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 대통령은 내후 또는 외환이 아니면 형사상 재직 중에 소추받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네. 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는 뭐냐면은 특별감찰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를 감찰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인데요. 네. 그 법에 따라서 특별감찰관을 아직도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것은 직무유기죠. 네. 직무유기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이거는 처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소연 사무관이 7급, 5급 올라오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공무원, 이분이 이제 김혜경 여사에게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뭐 배임 횡령이니 이재명 대표가 뭐 직권 남용이니 이런 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보좌하라고 놓은 비서실을 지금 제2부속실 끝까지 안 만들고 아마 임기 때까지 저는 끝날 때까지 안 만든다고 보는데요. 자신의 비서들을 갖다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지원을 네. 한다면 이재명 대표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유기 아니면 직권남용, 우로 가도 쳐버리고 좌로 가도 쳐버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진실을 규명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안 된다. 또 그것은 그것대로 또 형사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드러난 것이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처벌해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특검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김 기자님, 네. 이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명품백을 받았다는 쟁점 말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될 부분이 방금 그 리셉션 장소에 최재형 목사가 초대가 된 부분 포함해서 보안 문제가 가장 많이 이제 거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영상을 보시면 이 경호원들이 이 최재형 목사에게 이렇게 감지를 하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옆에 수색을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네. 문제는 영상을 보면 이 몰래카메라가 이제 손에 차 있었잖아요. 예, 손목시계죠.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그 감지 기계로 그걸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삐빅 소리도 나오지 않고요. 애초에 요식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그 김건희 여사의 손님에 대해서는 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요건 이제 추측의 부분이지만 최재형 목사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좀 덜 이제 보안을 철저히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물을 갖고 간 장소와 그리고 보안 검색 시스템이 떨어져 있어요. 네. 아크로비스타 1층에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가방이 있는지 뭐 화장품이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통과 장소가 있는데, 이 최재형 목사는 지하 1층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온 선물을 갖고 1층 가고 엑스레이를 통과시켜 갖고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엑스레이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여사의 그 집무실로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왔는지 아예 그냥 걸러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장인수 기자 얘기에 따르면 그 선물은 1층으로 경유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하 1층으로 가서 네. 이 경호원들이 가방이나 그 화장품을 들고 1층으로 올라가서 해갖고 엑스레이에서 그 통과를 하고 다시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은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인사개입 문제도 지금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지만 그것도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언론이 함정 취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거는 뭐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건 함정 취재다 아니다 이 규정부터 함정 취재는 다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위법성 조각처럼 인정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건 논쟁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럼 다른 것들, 그 함정 취재는 명품백 수수 장면을 촬영한 걸 함정 취재라고 주장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다른 것들은?
이게 명품백은 뭐 사서 받게 유도했다, 덫을 놨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한 거라든가 또는 보안이 뚫린 거라든가 만찬장에 초대된 거라든가 이거는 함정하고 무관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함정 취재에 대한 것이 그 자체가 형사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해야죠. 네. 그건 논외로 할 부분이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함정 취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제 다 저 촬영된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예. 저 사실이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가락을 보면서 지금 저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그 손가락만 보면서 뭐 묻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정 취재를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사유화하거나 국정에 개입한 이 논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함정 취재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면 할수록 오히려 더 궁색해지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본질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함정 취재라는 거 문제 제기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 될 일이고요. 지금은 여기서 드러났던 이 본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배우자, 가장 국정 운영을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커서 예. 상당히 신중하고 처신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될 사람이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고 선물을 받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김건희 여사의 손이 어디까지 뻗쳐 있었느냐 이걸 지금 발본색원하는 것이 이 정부의 숙제고 국민들의 감시 대상이다. 예.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이다.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한다고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언론은 왜 보도를 안 할까요? 저는 대단히 위축돼 있고 얼어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심위 산하의 가짜뉴스 심의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네. 하고 있죠. 근데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보면 이른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날리면 바이든이에요. 그거는 기자가 취재한 대로 들리는 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과 독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판단은 국민 몫인 겁니다.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가짜뉴스라고 합니까? 본인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의적인 잣대를 갖고 그렇다면 가짜뉴스라고 판별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아까 부산저축은행 수사 말씀하셨는데요. 유의미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뉴스타파가 그 워딩을 했을 때 그 취재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도 해당 기자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걸 생략하고 이건 사후적인 거니까요. 그 보도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이상했거든요. 초기에 2010년도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했을 때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그 브로커 조우형 씨. 예, 조우형이 보통은 변호사 선임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이면요. 참고인이니까요. 본인이 혐의받지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박영수라는 이른바 거물 변호인을 선임을 하죠. 그리고 입건조차 되지 않고 유야무야 됐습니다. 4년 뒤에 똑같이 수원지검에서 기소했습니다. 아마 구속 기소한 걸로 알고 있고 실형까지 나왔는데 이 수사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박영수라는 점과 그리고 본인은 커피를 안 마셨다고 하도 그 밑에 있는 검사는 커피를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길백 검사가 타줬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요. 언론이 제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제 중재 사건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실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함구하고 취재에 협조하지 않거든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법의 영역에서도 기자에 대해서는 취재를 어느 정도 하고 사실로 알았다고 하면 다 위법성을 조각시켜서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론 환경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자의적인 입맛으로 그걸 받아 쓴 이른바 언론사들 자체 판단은 없었습니까? 편집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떤 보도를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추가 취재를 한 다음에 할지 그때는 녹취까지 나온 상황이었어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지금 뭐 했습니까? 언론인들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아주 목전에서 목격하는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지금 현 시점에 막 이 정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언론에 전 재갈을 물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잠시만요. 우리 장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이고 저도 얼마 전까지 기자를 했는데 저희 친정 얘기를 좀 해보죠. 네. CBS는 지금 보도하고 있나요? CBS도 CBS는 일단 다른 얘기지만 원희룡 장관의 이 이제 정강훈 목사 거짓말. 예, 아, 거짓말 논란을 마시고요. 예, 단독 보도한 매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싶고 일단 심도 깊게 파고드는 언론을 최소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YTN도 제가 친정이니까 YTN 보도 꼼꼼히 챙겨 보는데
그나마 민주당에서 나오는 입장을 보도한 건 방송 중에서 YTN이 유일해요. 리포트 하나 하고 단신 기사 하나 2번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 기자? 그 이번 보도뿐만 아니라 정권의 어떤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검찰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을, 혹은 굉장히 축소해서 보도가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이정섭 그 최저급 처남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고, 그리고 마약 수사 부분을 기사를 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특종이 돼서 굴러가면서 다른 언론에서 받아쓰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예. 근데 저희한테 원래 제보가 오기 전에 지상파 언론에 먼저 제보가 갔던 건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월쯤부터 이 처남댁이 뭐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강미정 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뉴스룸에 들어가서 인터뷰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 보도가 언제쯤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아요. KBS인가요? 예, 그렇죠. 예, 네. 뭐 그거 가릴 필요 없습니다. 예, KBS, 뭐 MBC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강미정 씨한테 이거 기사가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기사를 썼을 때 이 마약 수사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을 취재를 한 기자들이 야, 이건 기사가 안 돼라고 얘기를 했다면 정말로 기사가 안 돼서 취재를 멈춘 것인지, 그리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이 부분은 좀 저도 나중에 좀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건으론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그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나왔었죠. 예. 근데 그 보도도 사실은 MBC에 먼저 제보가 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MBC에서 기자가 제3자에게 그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뭐 논란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라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안 왔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이 취재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언론의 역할은 그렇다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국회가 아니라 언론에서 먼저 했다면 그건 또 MBC의 단독이 그 특종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직접 얘기하면서 이게 크게 불거진 건데, 그 시기에 기자들한테, 그 국회의원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김용호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기자들, 뭐 정치부의 이제 잔뼈가 굵은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좀 이 얘기를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몇 번 부탁도 했는데, 그런 부탁들은 그 기자들이 이제 쓰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권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취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가는 거죠. 이 상황까지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언론은 지금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비판하는 내용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권력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이제 본연의 그 어떤 임무이고, 그리고 해 나가야 되는 기사인데, 해 나가야 되는 이제 어떤 직무인데, 예. 예, 그런 내용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겁을 먹고 있거나, 혹은 단독 기사를 쓰는 것을 뭐 두려워한다거나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거듭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단지 위축돼서일까? 라는 의문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도 요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변호사가 사회 정의를 등지면은 사기꾼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가 생명윤리를 저버리면 그것도 사기꾼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어떤 직역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역에서 요구받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그게 규모가 커도요, 국민들한테 그건 쓸모가 없는 존재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대통령께서는 뭐 메이저 언론, 마이너 언론으로 구별을 했지만은, 저는 규모의 크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가 커도 그게 언론의 역할 지금 하고 있냐? 만약에 안 하고 있다, 그럼 그 언론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언론사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또 언론사에 대해서도 만약 오보가 났을 때 지금 우리 제도에서는 다 교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언론중재위를 간다든지, 아니 민형사상 책임을 물린다든지,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고요. 결국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자기 심기에 어긋나는 게 보도가 되면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게다가
방통위원장에 이제는 특수부의 이제 중수부장 출신을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방송을 요리조리 요리하겠다라는 의지까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저축은행 사건 같이 수사했던 중수부장이 그 김홍일 검사장이었고, 그렇죠. 그 MB 밑에, 정권 때죠. 예, 그 밑에 과장이 윤석열 당시 이제 중수이과장이죠. 네. 그러니까 중수부장으로 모시고 있던 분을 권익위원장 보훈을 했다가 지금 6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다시 또 이전해가지고 예. 또 방송을 주물러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참 언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지만 또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도 문제고 지금 다 엉망인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결국 언론은 본질이 뭐냐? 감시자입니다. 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언론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차라리 저는요, 이 언론이 좀 비겁한 태도를 저는 버렸으면 좋겠고, 비겁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이 무서워서 보도를 안 한다? 그거 언론입니까?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나면 언론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언론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의 탈을 쓰고 실제 정치를 합니다. 플레이어처럼. 그럼 어떻게 플레이어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권을 감시합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은 언론인들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뭐 권력에 잠시 빌붙어가지고 잠깐의 영광을 누릴 수는 있겠으나 그건 언론에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자, 예. 기자 말고 다른 일을, 정치를 하시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언론과 권력의 이른바 침묵의 담합, 이게 이제 노리는 건 분명히 뭐 여론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과연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죠. 네, 이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논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뭐 취재윤리 얘기가 나오는데 공작이냐 아니면 부적절한 처신이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본질을 한번 선택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53.2%가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본질이라고 답을 했고요. 공작이라고 취재윤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의견은 27.1%였습니다. 약 20% 정도는 아직 잘 모른다. 저분들은 언론 보도를 못 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다른 보도 보겠습니다. 다른 조사요. 네, 이건 여론조사 꽃에서 12월 1, 2일 이틀 동안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고요. 보도가 나온 지 한 4, 5일 정도 지난 뒤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에 대한 응답자들의 입장, 네, 알 권리, 공익적 측면이 더 커서 보도 취재 용인되어야 한다, 56%, 그리고 함정 취재 안 된다, 34%, 또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70% 가까이 찬성, 지지하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수사 필요 없다, 단순 선물이다, 별 문제 아니다가 26%. 네. 근데 이제 이 조사의 좀 특이한 점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 별로 없어요. 이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인데, 자, 이 정도 보면 언론과 권력이 노린 그 의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메이저가 움직이지 않아도. 네. 요즘에 이제 국민들의 수준을 저는 정치권이 오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과거에는 밀실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정치인들이 정보를 상당히 은밀하게 폐쇄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플랫폼도 많고요. 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전파되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라는 것은 어느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을 장악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끈다? 이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오판 때문에 지금도 과거에 정치를 했던 그 어두운 단면의 연장선 속에서 지금도 방통위를 장악하고 여론조사를 왜곡시키고 뭔가 정권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면 가능하겠다라는 저는 좀 망상 같은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고 과거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뿐이지 사실 보도가 되는 여러 이제 루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다른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시작할 때 사실은 이 함정 취재라고 서울에서 이렇게 장인수 기자가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함정 취재라고 이름이 붙었을 뿐이지 뒤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함정 취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용어 선택도 조금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언더커버라든가 위장 취재라든가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언론 보도만 막는다고, 그러니까 지상파 레거시만 막는다고 지금 막아지지 않는다는 건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뭐 취재 윤리를 따져야 되냐 아니면 이제 기자 공익성을 따져야 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면 공익성이 100% 저는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9% 아니고 100%까지.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이슈가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이번 사안의 경우도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죠. 왜냐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도 결국은 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명품백이 이제 전달된다, 수수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함정 취재라는 표현을 취재진이,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 또 그 이명수 기자 그 측에서 먼저 썼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보도 성격상 누군가는 흠집을 내려고 할 것이고, 딱 보니까 취재윤리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사안이던데 그걸 이제 장인수 기자가 먼저 딱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쪽으로 논란이 번지기가 쉽지 않아지는,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크게 억울해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 드리자면, 아니 윤리도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자꾸 윤리 따지는지 일단 그게 너무 답답하고요. 저는 세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김건희 여사 권력 중에 권력자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뭐 선물이냐 나오는데요. 그 선물이 뇌물이에요. 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최재형 목사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고요. 또 서울의 소리가 뭐 사줬다 그러는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원래 통화하던 사이 아닙니까? 그냥 알던 사람들끼리 서프라이즈 선물 주고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진짜 함정이라고 하려면은 어떤 약자, 어떤 그 약자에 대해서 곤경에 빠뜨릴 의도를 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이에서 함정을 파놓고 덫을 파놓고 거기에 빠뜨리는 것이 함정 취재지, 아니 권력자를 감시하고 뇌물을 받고 있는 장면을 취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명수 기자나 다 최재형 목사나 다 기존에 알던 사이 아닙니까? 알던 사이들끼리 뭐 이제 와가지고 윤리를 따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어리석다라고 보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함정 취재로서 여러 가지 윤리적 법률적 문제가 남는다면 전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엄단해야 된다. 근데 그 엄단의 정도가 그 함정 취재를 엄단하는 것만큼 김건희 여사 이 범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누구만 엄단하고 누구는 엄단하지 않으면은 한동훈 장관처럼 이재명 대표 기사만 다 들여다보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건 모른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뭐 제가 혼자 삼킨 질문이기도 하는데 언론이 과연 위축돼서 못 쓰는 것인가?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죠.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면 위축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성향들이 있을 것이고요. 상당수의 성향이 이런 보도를 하는 게 불편할 것이고, 함정 취재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걸 하면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아예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도량이 적은 것은 비판이라도 하고 싶은데 비판하다가는 다른 것들을 같이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한마디 좀 하자면 그 언론의 그 출입처 문제가 사실은 저는 여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정석 검사 천암택 얘기를 제가 다시 조금 하면, 저희가 보도했을 때까지는 그 검찰청이나 경찰청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검찰청과 경찰청으로 도달했을 때야 비로소 언론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말을 해야지만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원래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와서 팩트를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출입처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보도들도 더 나오지 않는다. 팩트에 기반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는다. 저는 문제인식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첫 번째 입장이 백브리핑으로, 기자들은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 근데 이제 백브리핑을 했으니까 익명으로 보도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 매체로 통해서 나온 거에는 코멘트 할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걸 비판하든가
아니면 그거라도 충실히 보도하든가. 근데 거기서 딱 끝나버린 거죠. 보도 자체가. 이제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이고, 한동훈 장관이 아까 우리 심 위원장님이 그 발언 대략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 언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얘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인간이 끝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뭐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아, 국민의힘 총선의 역할론 제기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인물이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폄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인물이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럴까? 그래도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른바 각을 세우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까? 박지원 전 원장님도 그런 취지의 평가를 했으니까요. 아, 바로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 한동훈이란 정치인의 정치사에 남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한테 반격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처한 위치도 있겠지만요. 그럴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너무나 뼈저리게 확인하는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수사할 때 저는 민주당도 비판받을 지점이 있으면 아주 매섭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자범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깨알같이 디테일들을 읊어댔죠. 국회에서 본인의 눈앞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앉아있다라고까지 모멸감을 줬습니다. 반대로 입장 돌렸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있는 이슈가 아니야.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더군다나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모르면? 뭐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요. 저는 검찰 하나의 총무다운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한동훈 장관은 저런 논리로 따지면 아직도 양평 논란 모를 겁니다. 본인이 보고 싶지 않은 기사는 마치 타조가 진흙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본인의 몸이 뜯겨나가는 것도 모르는 그런 걸 이제 타조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보지 않고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그 피해간다라는 것은 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들어도 싸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의 눈에는 저 발언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과거에 이제 여러 그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들 중에 저는 그 예전에 이제 MBC에서 검언유착을 처음 보도할 때가 생각이 나요. 네. 저렇게 이제 말을 할 때 그 어떤 회피성 발언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보였는데 첫 번째로 검언유착을 취재했던 것도 그때도 장인수 기자였죠. 근데 네. 그 장인수 기자가 문자를 보냅니다. 요 그 채널A 기자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가 했더니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녹음 파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녹음 파일이 나와버리니까 슬그머니 이제 말을 바꿉니다.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입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말을 바꿔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논란이 되면 또 논란이 되는 대로 말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보통 우리도 이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할 때는 진짜 동공이 좀 흔들리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이렇게 하는데 참 한동훈 장관은 저렇게 와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도 저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참 정말 의아스럽고 참 국민 앞에 정말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을 좀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관심 갖고 편향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매일 뉴스를 들여다보고요. 본인이 회피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뉴스를 보지 않고 몰라서 답을 못하겠다. 이런 식의 비겁한 답변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답지는 않다. 한동훈 장관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도 참 그 재밌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가 조그마한 매체다 보니까 저희가 기사를 쓰면은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음날 아침 라디오에서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그 반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은 저희 기사는 저희가 썼는데 그 철퇴는 그쪽에서 맞는 그래서 싸움은 그쪽에서 붙는 경우들이 있어서 황당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예. 저는 글쎄요 아직 그 기자 신분을 버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언론 핑계 대는 부분이 더 크게 들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은 두 분이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언론들이 이 얘기 듣고 좀 반성해야 되겠다.
얼마나 보도를 안 했으면 한동훈 장관이 모르는 그런 논거로 쓰이는지 그 부분이 좀 귀에 꽂혀서 한 말씀 드렸고요. 다행히도 이제 다음 주는 아실 겁니다. 이제 조선 동화가 다 썼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모른다는 얘기는 못 할 거고 아마 다른 핑계가 뭐가 나올 겁니다. 그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로 피해가는지. 한 가지만 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언론의 어떤 신뢰도와 자부심을 깎아먹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보도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허위 보도라고 이제 프레임을 만드니까 언론 자체도 저희도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있었거든요. 총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저희인데 저희가 했던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허위 보도라는 딱지를 단정하더라고요. 단정해서 네.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이 허위 보도인지 허위 보도가 아닌지는 검찰이 지금 허위 보도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허위 보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일 뿐 우리는 사실관계에 맞춰서 보도를 다 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그 언론사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언론의 그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취재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면 모든 언론이 같이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그리고 이 수사기관의 발언 이 부분을 더 인용을 해서 다른 언론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보여서 그건 좀 네.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에 관련된 사건을 보도할 때 무슨 사건이라고 하면 데스크가 꼭 앞에 의혹 사건이라고 붙여요. 근데 허위 보도를 수사하면 의혹인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 기자 말씀대로 앞에 최소한 의혹자는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주장임을 밝혀야 되는 거고. 근데 신앙님 그 김만배 녹취록은 허위 인터뷰로 아예 단정해서 보도가 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거론이 되는 7시간 녹취록 있잖아요.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친 녹취. 거기서 이제 7시간짜리 분량이어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많은 언론이 일부 패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측의 일부 패소 이렇게 보도를 했더군요. 그 판결 네, 내용 맞습니다.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게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문제 삼고 싶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네. 이게 몰래 녹음을 땄다라는 부분인데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녹음의 주체자가 대화의 일방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네. 제3자가 이 양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이 녹취를 땄을 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조차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민사 손해배상으로 간 겁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1억 원을 이제 청구한 것으로 아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 재판을 하더라도 요즘 너무너무 몰래 녹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녹취 사무실에 맡겨가지고 얼마나 증거로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꼬리를 물고 나중에 이어지는 소송이 바로 음성권 침해 등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침해 소송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너 왜 나 몰래 했어? 형사적으로 문제를 못 삼으니까 음성권 침해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해배상 액수가 많이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법률신문에서 봤을 때 한 30에서 7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이 건은 대단히 이제 공공의 인물이었고 이게 보도가 됐고 굉장히 많은 풀 버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정을 이게 불법행위라고 본 것 같아요. 법원이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본인은 몰래 녹음이 되는지를 모르고 믿고 굉장히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인정한 건데 이것도 법조인들이 제 주변에서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었어? 이런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하게도 퍼블릭 피규어라고 지칭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의 범위가 넓기도 하거든요. 1,0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했을 땐 상당히 법원이 많이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1억을 청구했는데 네. 1,000만 원을 인정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측이 요구한 것의 10%를 인정해 줬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극소수 일부에 대한 승소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뭐 소송 비용도 이제 어떻게 청구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부담을 했으니까 그러면 재량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쪽이 정말 정무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공인들이 그럼 언론사를 상대로 하거나 특히
검찰의 수장을 지냈던 분이 뭐 예를 들어 형사 고소를 한다라든지 이런 걸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물론 민사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전 이런 식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또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 조치를 취하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좀 자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가 기분이 나빴는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1,000만 원 배상 받고 이 논란이 또 회자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 잊을만한 시점에 다시 또 이걸 언론에서 소환해서 얘기하면서 그래 그때 7시간 뭐가 들어있었지? 또 궁금해서 또 찾아보면서 네. 아 서울의 소리였구나. 근데 내가 이번에 정권을 명품 잡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또 보도했으니까 또 명품백 논란으로 불이 옮겨붙고 네. 이것은 아까 제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법 절차를 너무나도 자주 악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뭐 일반인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법적 절차로서 소구할 수 있는 건데 특히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현직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취하는 것이 더 마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항소심까지 갔고 이제 아마 또 뭐 대법원까지 가든지 어떻게 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계속 이것이 정무적으로는 안 좋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법적으로 잠깐만 정리하면은 사인 간의 그 개인 간의 통화 녹음은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합법입니다. 이 당사자면. 그런데 이걸 공개해서 음성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음성을 남들한테 들려주기 싫은데 그걸 녹음한 것까지는 합법이지만 그거를 남한테 들려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뭐 자기 이렇게 판단하는 목소리니까요. 거죠.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이제 외부에 원치 않게 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제 1,000만 원 한 건데요. 1억 청구해서 1,000만 원 이겼다고 하면은 국민들도 다 그건 판단을 하시죠. 네. 이 아니, 사건이 이제 처음에 7시간 녹취록이 보도가 될 시점이 실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유튜브와 레거시 미디어가 막 그 혼잡하게 게이트키핑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조만간 김건희 센 거 나온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영상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MBC의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여러 언론에서 무슨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보도들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가처분 신청을 걸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MBC에서도 중요하게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덜어내고 그리고 일부만 보도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이제 가처분 지금 소송까지 오게 된 건 거기서 MBC에서 보도하지 못한 것들을 자신의 채널에서 다 까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이 언론의 역할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게이트키핑이 돼야 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 이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슈였고 이게 이제 한 번에 터졌을 때 폭발력이 있으면 게이트키핑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요 근래 이제 언론의 상황과 그리고 그때 언론의 상황 되게 게이트키핑도 안 되고 너무 혼잡한 그런 상황 좀 여러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관련해서 하나만 저는 더 짚고 싶은데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의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장관도 과거에 뭐 사생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검증을 회피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생활의 자유, 비밀, 그 헌법상 가치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공적인 역할을 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도 맡고 싶고 사생활도 보호받고 싶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인들의 사생활을 다 까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적인 검증까지도 사생활을 운운하면서 회피하려고 했던 것들 예. 이런 행태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전 지금 이 민사소송과 연결되는데 이런 행태는 저는 공적 의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그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대목 잠깐 읽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 1심 판결을 2심 재판부가 옳다, 문제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 음성권 침해하면 불법이다 이걸 전제하면서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녹음 일부 공개는 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이게 뭐 수치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90%가 없어진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본 대로 대통령실과 언론 이들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김 여사에게 매우 비판적입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죠. 영상 보겠습니다.
뭐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뭐 그 바로라도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데. 김 여사 명품백 의혹, 그 특검법에 같이 이렇게 붙일 만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붙여야죠. 아니 민주당은 반드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양평 고속도로 플러스 명품백 문제를 특검법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오늘 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폐기됐고요. 예상으로는 오늘 특검법이 처리될 수도 있다. 쌍특검법이 그런 예상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어제부터는 이제 보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오늘 처리되지 않았고요. 특검법은 언제쯤 될까요, 신 변호사님? 이제 특검법은 이제 국회에서 결국에는 12월 10일인가요? 12월 20일과 28일에 연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날짜는 제가 지금 외우지 못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이제 법률로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는 저는 확실시 된다고 보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법률안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송부가 돼서 또 다시 제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통과까지는 저는 매우 좀 유력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연내 변호사님?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본회의에는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20일. 근데 20일 날 처리가 안 되더라도 28일로 자동 부의되도록 이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고 어쨌든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당연하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이거 민생 발목 잡기다. 민주당이 대통령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뭐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왜 찬성하냐고 묻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한테. 이 명품백 때문에 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도이치모터스도요. 1심 판결을 보면 대단히 수상합니다. 네.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어요. 남들은 이익 못 얻었거든요. 다른 전주들은요. 이거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특검법은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거기 때문에 23일부터인가 이제 자동 네. 부의가 부의가 되고 28일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그날은 뭐 사실상 통과된다 이렇게들 네. 다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제의 요청 그렇게 했을 때 3분의 2, 제적의 3분의 2니까 200석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적은 아니고요. 제적의 지금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 3분의 2 출석의 이상이 3분의 2인가요? 예, 통과를 시키면 다시 또 제의가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가 확정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좀 다릅니다. 3분의 2 요건은 맞는데 제적 전체는 아니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뭐 지금처럼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중에도 유지를 한다면 본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저항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출석 인원에 그게 안 들어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럼 진짜 또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대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제적이 3분의 2 가까운 수치가 네. 필요한 건데 이제 지금 신당 추진하고 계시고 또 여러 신당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1월 넘어가서 뭐 2월 가면은 이제 신당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러다 보면 혹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재의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정계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표 계산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3분의 2 요건이 충족되도록 거부권 행사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거부권 행사 못할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여론을 의식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네.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이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아마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법률안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아마 없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거든요. 이번엔 법안 4개째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중으로 아마 그 통산에서 통계를 내면요. 아마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아마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저는 할 걸로 일단은 보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공천 탈락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계 개편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제2가 됐을 땐 또 어떻게 국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양곡관리법도 뭐 있고 양곡관리법, 방송3법. 방송 3법은 3개잖아요. 네. 그러면 노란 봉투법. 봉투법관 6개를 벌써 임기 1년 반 만에 6개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 자,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제2요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법에 의하면은 정부에 이송돼서 이제 15일 안에 15일 안에 대통령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다시 제2 요구를 하는데요. 또 국회는 또 열려야 되기 때문에 회기가 열려야 되니까 또 그런 일정들을 또 고려한다면은 그 일정 자체는 당시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의결, 그러니까 제2 요청을 받았을 때 재의결할 시한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의결에 대해서 뭐 그 헌법에 제대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재의결이 되면은 그 의결 자체로서 그냥 법안은 확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네. 이상의 그 재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점 부분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결국 과반 출석에 3분의 3분의 2 2 동의. 이상의 네. 이제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천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에는 찬성표를 좀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은 좀 됩니다. 12월 말에 통과가 되면 정부로 이송돼서 1월 보름 전에는 15일 전에는 이제 제2요구가 올 거고 그걸 받아서 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야당들이 재의결 시점을 2월까지 끌고 간다면 저는 그때 가면 모르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그때 만나 지금 만나 뭐 차라리 맞을매 빨리 맞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뭐 국회에서 어떻게 일정을 짤지는 모르지만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명품백 촬영물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고는 봅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그렇게 저는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이거 뭐 부결시키기도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압박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제2가 되면은 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고려 안 하더라도 전 통과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국민적 여론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이 앞섰기 이탈표가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것까지 또 부결에 합세한다 그러면은 총선에서 그거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총선 2달 앞두고 그리고 지금 불가능하죠.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우세 지역으로 자체 판단한 데가 6곳밖에 네. 없어요. 관련 그래픽을 한번 보죠. 서울 지역구들 중 선거구들 중에서 강남 3구에 6개 지역구. 네, 그래픽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예, 그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제가 여러 프로그램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명품백 사안이 지금 새로 불거졌는데 이미 특검법은 발의가 돼 있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것도 같이 수사하면 안 돼? 이제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할 법하고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능한 건가요? 근데 특검법에 대해서 뭐 다른 특검을 다시 올린다 이런 거는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특검법도요. 그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의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라는 좀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다 보면은 이 의혹까지도 당연히 그 관련자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에 있는 특검법을 조금은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사안까지도 저는 같이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것도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 이걸 수사하라라는 것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제기되어 있는 쌍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뭐 허위 경력, 그리고 논문 표절 이 사안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명시는 하고 있는데요. 그 수사 대상을 1, 2, 3호로 이렇게 다 나눠서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2호에 관한 내용인데 그 관련자의 불법행위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수사 범위가 딱 떨어지게 뭐 유권 해석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팀의 당시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른 법을 하지 않고서도 이 특검법으로도 전 이 사안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검법 관련된 보도는 잘 되고 있나요? 일단 그 검색을 해보면 거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그 비춰지기로는 그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당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도가 되고 많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그래도 이제 쌍특검법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 특검법이 왜 통과가 돼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들은 사실 제가 그 일전에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도 굉장히 비슷한 류의 보도들을 많이 봤는데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할 때 마치 거야의 폭정, 뭐 그 거야의 어떤 인원수를 인원수를 그 강조한 이제 강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방통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2사람으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야라는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좀 잘못된 부분을 좀 감춰놓고 좀 밀고 가는 그런 종류의 보도들이 이 사안의 본질보다 조금 더 많다라는 점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회는 사실 표대결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표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탄핵안 같은 경우에 민주당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정당이 같이 해서 특히나 검사 탄핵안 동의표는 다른 안보다 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대로 거야 프레임, 뭐 일방 독주, 뭐 강행, 그리고 수로 밀어붙인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보면서 방통위 5명인데 2명으로 밀어붙이는데 수가 적으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독재는 괜찮고 독주는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이 뭐 보도가 이럴 것이라는 것은 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을 테니까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런 김건희 리스크, 언론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방어막을 쳐준다 하더라도 여론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언론의 그런 방어막이. 그러면 결국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사실 총선은요, 이번 총선은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채점표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정치적 그 비중을 김건희 여사가 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런 명품백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국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저하지 않고 받는 공직자를 육성과 함께 영상으로 봤는데 지지할 수 있을까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시민이라면, 건강한 상식이라면, 아, 이런 공직자와 공직자 부인에게는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고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쳐지고 있고, 당연하지만 국민들 뭐 레거시 미디어요, 여러 방로로, 여러 경로로 팩트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란 말을 저는 굉장히 신뢰하는데, 시민들이 정말 많이 똑똑하고 정말 실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거의 기자 수준으로 접근해서 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채점표가, 성적표가 후할 리가 없습니다. 예, 집단으로서의 우리 시민, 유권자들은 늘 현명하죠. 네. 국민의힘이 뭐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아까 제2요구, 특검법 제2요구가 오면은 이탈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전망하셨는데, 좀 총선 전략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선 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그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금 선거에는 도움이 되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상식적이라고 보는데요. 글쎄요, 저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이 관계가 뭐 정권 교체 내지는 권력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연대지 무슨 과거에 뭐 학생운동을 같이 했거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같이 했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불리에 따라서는 또 그 의원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이 조변 섞여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또 이제 기회주의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래 많은 분들이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100석 정도 내지는 100석 이하로 쪼그라들면서 레임덕이 오겠다 이런 식의 예측을 많이 했는데 전 요즘 보면은 총선을 치러보기도 전에 이미 레임덕이 온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자료들이 세상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장관 후보자들을 고르는데 전혀 그 정무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료들이나 교수들, 내지는 지금 여가부 장관은 임명도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12월을 지나게 되면은 총선 가기 전에도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이 권력의 연대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 결합의 강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들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 눈치 볼 것도 없다. 네. 이용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먼저 대통령을 외면하는 저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탈당 봅니다. 요구도 나올까요? 뭐 당연히 대통령 출당하자는 요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뭐 대통령이 알아서 탈당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목소리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앞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 그 김태형 기자 이정섭 검사 관련 의혹 최초 보도하고 그래서 그게 사실 탄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와 관련된 추가 보도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취재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은 하나는 그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수서경찰서가 네. 강미정 씨의 무고 명예훼손 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헐.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인 수사경찰서가 이 상대방을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중앙지검에 고발할 때, 그러니까 대검에다가 고발을 할 때, 이정섭 검사의 위장 전입의혹, 그리고 처가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 뭐 범죄조항과 조회, 뭐 이런 것들 한 총 4가지 정도를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할 당시에는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까지는 담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강미정 씨를 그 조사한 중앙지검에서는 그 마약 수사 무마 의혹까지도 자기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이 이제 쉽게 덮기도 그리고 검찰도 쉽게 덮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언론들은 전혀 속보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뉴스버스가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저는 국민은 현명하다. 그리고 그 현명함이 총선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금 뭐 국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나라 걱정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정치권은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정치에 이럴 때 관심 갖고 더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예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끝판 토론에서는 그 민감한 총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선거법 논란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 정치 세력의 당사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를 드리죠. 오늘 출연해 주신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